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 세계에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경영권 주식만 다른 일반 주주들의 유통 주식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과세 당국은 과세를 해야지. 예. 라고 하면서 상속세 그 프리미엄 더 얹어서 60%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느냐. 경영권 가지는 창업자 가문이나 지배주주 하신 경영자들에게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스스로 내려놔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이쪽 관련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 분이죠. 한국기업 커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우리 이사님 또 이 이슈를 가지고 참 고군분투하시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모셨습니다만 참 이 문제는요 항상 짧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자칫 또 이렇게 수박 거달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이 거버넌스 문제, 한국의 이 거버넌스 문제가 크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배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사님, 요 거버넌스란 용어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요게 문제다 한번 딱 정리해 주시면요. 거버넌스라는 네. 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네. 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소유자가 경영자에게 어떤 만큼 권한을 부여하고 경영자가 잘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고 네. 잘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건가 하는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의 권한, 보상, 책임에 관해서 정한 약속. 이게 거버넌스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자영업자나 예.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자에게는 예. 거버넌스 문제가 없습니다. 없죠. 예, 자기 돈으로서 뭐 그래요. 자기가 잘 되면 자기 다 가져가는 거, 뭐 네. 잘못하면 다시 자기가 손해 보는 예. 거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발생하는 네. 문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거버넌스의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거버넌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가 소유자를 배신해서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 예.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투자자를 소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네. 한국에서는 경영자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예. 소유자 또는 투자자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도 비슷해요. 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 예. 그러면은 집주인은 이제 뭐 경고를 하겠죠. 예. 뭐 좀 밀어주지만 뭐 어렵다 그러면 몇 달 밀어주기도 하고 뭐 네. 한 1년 밀어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세입자가 이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면은 예.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다 집주인에게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버는데도 생활이 나아지는데도 월세를 안 낸다. 예. 그러면 집주인은 강제적으로 소송을 해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소송법상의 법적 권리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네. 월세를 안 내는데 예. 또는 집을 막 함부로 써서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집주인이 그 세입자를 통제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른 근처에 있는 다른 집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그 집주인의 경우는 월세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은 예. 그 자산의 가격 뭐 또는 그런 어떤 상품의 가격은 그 자산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 거기에 의해서 가치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자산은 소유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예.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는 많이 디스카운트 되겠죠. 그게 한국의 문제다. 즉 경영자가 소유자를 침해했을 때, 배신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없어서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좋습니다. 한국이. 그러면 이사님 지금 이제 얼추 이렇게 그림은 그려지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경영자가 기업 경영자가 소유자라는 게 그럼 주주라고 얘기하면 예, 되겠네요. 주주죠. 네네. 주주 이익을 갖다가 주주 이익에 반하거나 주주를 배신했다. 네. 어떤 경우죠? 많죠.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책을 냈는데 네. 그 뭐 주주 권리가 없는 예. 나라라는 책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LG화학, LG에너솔루션의 그 물적분할 동시상장 물적분할. 또는 최근에 또 자진 상폐를 하는데 너무나 헐값으로 강제로 주주들 다 쫓아내고 예. 자진 상폐한다든지 예. 또는 지배주주가 자기의 경영 주식, 경영권 주식만을 예.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붙여서 자기 주식만 매각을 한다든지 예. 경영권 매각한다든지 예. 또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금지됐습니다만은 예.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자사주 마법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 만들 때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하는 자사주 마법 또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해서 주주의 이익을 이제 주주가 경영 책임을 못 묻도록 네. 무력화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지금 이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뭐 이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 그리고 주주 이익이 훼손되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나 하다못해 흔히 하는 말로 OECD 뭐 평균을 보더라도 네. 이걸 갖다가 개선하고 좀 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됐고 또 숱하게 주장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닌 말로 물적 분할 이거 황당하고 이거 주주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거 모르는 분이 없는데 다른 나라 그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첫째는 네. 주주 또는 국민들이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셨죠. 그동안 몰랐다. 예, 모르셨다.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영역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과 법률이 금융과 법률. 이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금융인은 법률을 모르시고 금융인은 법률을 모르고. 그렇죠. 법조인들은 네. 금융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하. 저도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투자업계로 옮겼습니다만은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는 M&A를 한다든지 네. 이런 방금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 되는 주주 권리 침해 행위를 법률 자문을 하고 예. 이게 적법하다고 맨날 법률 의견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 업계로 넘어와서 재무 관점에서 주주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보니까 예. 이거는 주주 권리를 계속 침해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만들면서 펀드 매니저들과 자산운용사 대표님들과 법조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네.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예. 해서 모였고 예. 다른 나라 해외 입법 사례들도 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기 시작했고 또 마침 2020년 팬데믹 때 그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예. 한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의식 수준이 엄청 높아지고 또 연합 인포맥스 같은 이런 유튜브 예.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확산되고 네. 이제 네, 어느 네. 정도 인식의 폭이 넓어졌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는 왔는데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나 변화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말씀은 많이 썼고 사실 2021년도부터 정부도 예. 이번 정부도 거버넌스 개혁을 하겠다는 입법 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네. 지금도 밸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직은 법 제도가 저희가 말씀드린 법 제도가 개혁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무슨 법이 바뀌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이 바뀌게 자본시장법. 되고요. 합병 비율에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 네.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상법이 바뀌게 됩니다. 상법. 네, 상법에 뭐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경영자의 배신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자는 소유자, 투자자를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보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무를 보호 의무를 다른 말로 충실무라고 하는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읽히는 해석을 해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상법에 그냥 아예 그냥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 전에 이 법을 통해서 이사는 회사는 소유자인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아예 법에다 도입하자. 그래서 예. 자본시장법과 일단 상법을 먼저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세금도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이거 좀 한번 진짜 손볼 때 안 됐습니까? 손볼 때 됐죠.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는 닭이 네, 먼저는 네. 문제인데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 세계에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경영권 주식만 다른 일반 주주들의 유통 주식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허. 자,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과세당국은 분명히 지배주주는 예. 경영권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별도의 자본 차익을 누리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지 예. 라고 하면서 상속세 그 프리미엄 더 얹어서 60% 글쎄. 이렇게 과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50%도 높은데 예. 60%라는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느냐? 예. 그러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져야죠. 예. 과세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예.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지면 우리도 과세하지 않겠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먼저 기업 주주 경영권 가지는 창업자 가문이나 지배주주 하신 경영자들에게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스스로 내려놔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10%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한 60%라는 그런 과도한 상속세를 증여세를 없애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현상이 없어져야 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쉽게 설명해 자, 주신다면. 경영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네. 뭐 회장님 예. 이렇게 이제 뭐 아시지 않습니까? 경영 내가 예, 예. 실제로 경영을 회사를 예. 경영하고 있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지분이 뭐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안 경우 되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회장님이더라고요. 회장님이 되죠. 네. 일단 그것도 좀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배주주라고는 이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예. 장악하고 있는 그 지배주주 개념이 예. 사실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어허. 만약에 지배주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 넘어야 된다. 지배주주라면은 예, 이사회를 내가 지배한다는 말은 과반수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자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네. 한국은 예. 그냥 실질적으로 예. 이사회의 그 이사들의 다수를 과반수를 예. 내가 지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능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지배주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5%든 10%든 그 사람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상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지배주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10%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주가 10,000원인데 예. 나는 이 주식을 팔면서 경영권을 양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2만 원에 네.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의 일반 주주들의 주식과 훨씬 높은 가격으로 2만 원에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예. 현실적으로 주가가 10,000원인데 2만 원을 샀잖아요. 예. 그 10,000원 어딘가 보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양수인은 다시 그 10,000원을 유통시장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탈해서 그 10,000원을 어딘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전받으려고 자꾸 그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M&A가 일어나고 경영권을 바뀌면은 더 주가가 내리고 예.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더 침탈되는 형상들이 계속 발생을 해오고 있죠. 한국이.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군가가 사모펀드가 어떤 경영권 인수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 예를 들어 지금 10,000원인데 2만 원에 인수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지만 저평가됐구나. 2만 원은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주가 오른단 말이에요. 예. 얼른 파시라고 그랬다. 다 팔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한국은 높은 프리미엄으로 경영권 주식이 양수된 뒤에는 네. 양수인이 예. 그 차익만큼을 주주들을 침탈해서 그걸 보전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이사님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상법과 자본시장법 이런 법령도 손을 봐야 되고 개정이 돼야 되고 뭐 하다못해 이제 세법도 좀 지금 우리 정치판이 거기 신경 쓰거나 그쪽에 관심이 있을 만한 지금 정신머리가 있습니까? 쓰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당이고요. 그거는 당이론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 지금 우리 여의도 국회 쪽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뭐 말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복현 원장님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올 초에 네. 대통령 최초로 개장하는 날 예. 증권거래소에 가셔서 예.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예. 있다. 그런데 과연 정부 전체 차원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원장의 그런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계신지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좀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래소라도 정은보 이사장님이 네. 거래소라도 거래소 수준에서라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본의 사례라든지 다른 해외 사례를 빨리 도입하셔가지고 정치권은 일단 접어두고 거래소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뭔가 조치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요 질문은 제가 혹시나 또 질문을 잘못 드릴까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위해서 총수, 즉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정안이 2024년 대기업 집단 지정에 바로 적용됐는데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4년 연속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잇따릅니다. 자, 이게 이사님, 동일인은 뭐며 이게 지금 대기업 집단은 뭐며 여기서 또 김범석 의장이 4년 연속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아서 논란이 따른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네.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5조 자산 5조가 넘은 이상이면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고 10조가 넘으면은 순환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고 그 각각의 정부 공정거래위가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업 집단에 어디까지 편입될 것이냐 이거를 획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제 동일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 집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벌 총수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서울 청수죠. 동일인을. 네, 그렇죠. 네. 근데 동일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람 네. 그래서 법인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예. 뭐 기업을 총수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사람인데 문제가 김범석 의장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이버 이혜진 의장은 이사 의장도 아니고 그냥 뭐 COO, 뭐 미래 전략, 뭐 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혜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뭐 하고 이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의장이 김범석 의장.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는 외국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외국 공정거래법은 국내법에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못한다. 그러면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고 예. 그래서 그때 공정거래위가 그 전에 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면은 좋은 것보다 불리한 게 더 많습니까? 기업 훨씬 많죠.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되면은 내부 거래, 부당 지원 해서 내부 거래하면은 그건 이제 들여다봅니다. 네. 이것이 공정한지. 어허. 근데 공정거래위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예. 그걸 피해가려면은 굉장히 어렵고 자기는 나름대로 피했다고 예를 들어서 계열사 간의 거래가 있었다든지 예. 또는 총수와 회사 간의 거래가 있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뭐 사익 편취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당 지원. 예. 이런 문제들 피해가려고 나름대로 피한다고 피했는데 공정거래위는 생각이 다르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과징금도 맞고 뭐 계속 불려다니기도 하고 경영에도 애로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 이제 총수 지정을 안 받으려 하죠. 아, 그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케이스가 좀 저도 몇 개 있네요. 네. 사업 좀 하는 친구가 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까봐 회사를 더 안 키우든지 뭐 쪼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부 거래가 많은 총수와 아하, 예. 총수 가족 회사가 있고 예. 그 가족 회사와 기업이 예. 있을 때 그 간에 거래가 많은 기업은 기업 집단에 공정거래회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면은 내부 거래가 다 해소되든지 뭐 완전히 새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하는 거 이 자체는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소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딱 그거 할 때는 막 글로벌 스탠다드부터 따지는데 다른 데서도 다른 나라도 이럽니까? 동일인을 지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에서만 기업 집단을 지정을 하는 이런 총수 제도가 있고요. 예. 다른 나라는 공정거래위가 있지만 주로 독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독점 규제에 예, 기업 내부의 내부 거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주주에게 맡겨져 있고 그것으로 기업 가치가 침탈되거나 주주 권리가 침탈되거나 또는 뭐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주가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고 주로 독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콘체른법이라든지 독일의 콘체른법, 뭐 미국의 독점 규제법은 기업 결합을 했을 때 그것이 시장을 침해하느냐
시장 경쟁을 침해하느냐 이런 문제로 가고 있지 내부 거래 문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동일인 제도를 두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워낙 내부 거래가 심하기 때문에 워낙 내부 거래가 그렇죠. 심해서 첫째 내부 거래가 워낙 심한데 그거를 주주들이 그거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라도 이 부분을 그런 제한을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정부가 첫째 정부가 과징금을 때린다고 해서 침해된 권리가 회복이 됩니까? 주주가? 주주는 내 권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과징금을 뭐 10억을 때리든 예. 100억을 때리든 네. 주가가 폭락해서 이미 기업 가치가 침해됐고 주주 가치가 침해됐는데 주가는 폭락했는데 주가 다시 올라오냐고요.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는 총수 지정을 해서 현재 주주들이 복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당 지원 문제라든지 내부 거래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규제하는 거는 뭐 타당한데 네.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것을 주주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소송법상이나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게 안 되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주주 권리가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 주주 권리 회복을 위한 법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리고 김 이사님 지금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 집단이거든요. 네.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소유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로 기아차가 뭐 글로비스 현대제철 다시 모비스 이렇게 순환되어 있는데 실실 돌아가는구나. 그럼요. 예. 이 예.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라고 하는 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소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해소하라. 예, 그런 지주회사 법을 만든 게 김대중 정부 때였기 네. 때문에 순환 출자 때문에 IMF 터졌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다시 IMF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기업 집단이 현대차 그룹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해소해야 됩니다. 예. 공정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30% 지분율까지는 인정해준다. 내부 거래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20%까지 낮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을 20%까지 좀 낮추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현대 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예. 국내 AS 부문하고 예. 글로비스를 합병을 시키려고 하다가 합병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인적 분할한 뒤에 지주사 체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비스의 지주 부문과 밑에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다가 그때 엘리엇 그 이제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가 인적 분할된 현대 모비스의 국내 AS 부문의 밸류와 네. 글로비스의 밸류가 너무 차이가 난다. 글로비스는 그때 이미 그런 기대를 많이 반영해서 상당히 높아요. 고평가였었고 인적 분할된 그 인적 분할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그 모비스의 AS 부문의 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게 물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물적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한 그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낮게 헐값으로 되었다가 이제 강하게 비판해서 그렇게 결국 철회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묻힐 수 없는 거. 지금 정의선 회장님은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이 거의 0. 몇 프로, 1, 2%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정몽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은 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 현대차의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건희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지분을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이제 뭐 그런 구조를 예. 짜다가 그 뭐 국정 논란 뭐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정의 혼란도 피하고 예. 이제는 불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지분을 확보하려면은 구조를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비스가 PBR 1배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PBR이 지금 원래 0.5였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0.77배 정도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가 자본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은.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 정의선 회장님 지금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정부가 네. 이 순환출자 해소하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승인을 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공정위가 거기 기업 결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 거래도 있을 텐데 그걸 승인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동의를 하려면은 밸류가 비슷해져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를
PBR 한 배까지 맞추고 나서 결국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뭔가 어떤 뭔가를 내놓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님 이제 저 2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역시 또 진짜 시간의 부족을 제가 많이 네네. 느낍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기업 거버넌스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이사님이나 여러 우리 국내의 나름대로 뭐랄까요 인플루언서들이 이 이슈를 갖고 하는 이유가 기업 가치가 커지는 만큼 주주도 그 가치가 누리지 크는 만큼 못한다. 누려야 된다는 그렇죠. 당위. 당이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훨씬 못 미치고. 못 미쳐 그게 이제 있고. 그 부분 이슈가 주주 환원율인데 네. 주주가 기업 가치와 같은 상생하기 위해서는 네. 첫째는 경영인이 사업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배신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과실을 주주와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근데 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현대차 사업 너무 잘하죠. 예. 근데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차가 원래 기존에 주주 환원율 한 20% 됐는데 그걸 한 40%까지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나고 있거든요. 한국 전체 상장사 평균 전체 주주 환원율이 한 28% 됩니다. 지금 네. 많이 올랐는데도 예. 한 28%밖에 안 됩니다.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은 90% 넘고요. 예. 예를 들어 포드나 뭐 GM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 100% 넘습니다. 110%, 120%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뭐 20%, 30%,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한 50%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어요. 사업을 잘하면 뭐 합니까? 기업 가치는 너무 좋은데 나누지 않으면 주주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거든요. 그래서 상생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보셨다시피 나누지 않으니까 주주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SK 온에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네. 주주들이 그걸 증자를 한다면은 그 최태원 회장님의 지분율이 급격하게 훼손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 결국은 디스카운트는 결국은 그 기업 가치 훼손으로 다시 되먹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상생을 하고 나누시면은 결국 그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또 돌아온다. 그래서 상생하셔야지 기업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걸 갖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 세계에서 영어 자체로 재벌이라고 그냥 써버리는 이 재벌 문화. 여기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대기업들의 어떤 선의를 기대한다. 주주들과 같이 가겠다. 이걸 기대한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뭔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요게 지금 세월이 많이 걸리고 있고 네네. 그 와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 그저 오늘도 뭐 하나 IPO 새로 되고 또 쪼개서 뭐 하나 네, 올라오면은 요거 그렇게. 당일날 요거 뭐 따따블 갈까 말까 굉장히 바로 시기적으로 털까 말까 투기적으로 됐죠. 이걸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이 자신이 침해되는 권리는 자기가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거 지켜주지 않습니다. 맨날 이제 요리조리 피하고 침대면 그냥 뭐 중이 싫으면 저리 있으면 중이 떠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하시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 법무부 게시판에 글을 남기신다든지 국회 게시판에 글을 남기신다든지 뭐 청와대에 남기신다든지 또는 뭐 나름대로의 그 어떤 목소리를 내신다든지 또는 액티비즘 펀드가 주주 운동을 할 때 거기에 투표를 하신다든지 예. 또는 인포맥스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거기 댓글을 남기신다. 뭔가 조금이라도 참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고쳐야 된다. 그리고 투표.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투표하셔야 되고 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셔서 주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분께 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정부 이제 강하시고 일본도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임박했다. 드디어 임박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은 바꿀 수 있다. 자기 권리 지킬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2배의 지금 2,700이면 뭐 한 5,000, 5,400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사님 오늘 또 좋은 문제제기 또 우리 투자자들 함께 가져야 될 마인드까지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